네,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오늘은 곁에 두고 읽는 괴테 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네. 괴테가 닮고 싶어 했던 사람들. 살면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잘 어울려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발맞춰 걸어가며 같은 목표를 향할 때도 있는데 그게 인생이라며 마음의 눈을 열면 삶의 지평은 그만큼 넓어진다.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아 좋아하고 공부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이끄는 나침반이 된다. 젊어서 이것저것 비슷하게 좋아하기보다 이것이다 하는 것을 선택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배워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성공에 더 빠르게 이르는 비법이라는 것이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챙기며 마음을 다지도록 하라.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분명한 모습으로 살아있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부법인 것이다. 논어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는 말이 있는다. 배우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공자의 말씀이다. 안다는 것은 그냥 진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만 했지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반면에 즐긴다는 것은 완전히 습득해서 내 것으로 할 만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신의학의 선구자이자 여행작가로 유명한 사이토 시게타는 이렇게 말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난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운 사람은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그러니 자주 넘어지는 사람은 나는 일어서기의 명수라는 자부심을 가져라.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라. 미지의 시간과 맞서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니 그만큼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일어서기의 명수들은 실패할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난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좋아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자기의 삶이 앞서가는 누군가와 똑같지 않다고 투덜거려봤자 가슴에 남는 것은 시퍼런 멍뿐이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데 명수인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 독서는 새로운 친구를 얻는 일이다. 괴테는 독서의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독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즐겁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한 독서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과 교양을 얻기 위한 독서이다. 기분 전환을 위한 독서는 책을 읽는 동안의 기쁨이지만 지식과 교양을 위한 독서는 책을 읽고 난 뒤의 기쁨이다. 괴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서는 새로운 친구를 얻는 일과 같다라고 말한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대화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일단 독서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책에 담긴 작가의 철학에 젖어 그의 생각에 물들어가고 점차 작가가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된다. 괴테는 이렇게 말한다. 독서의 진정한 목적은 책을 읽는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돌아보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게 괴테는 에크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게 되면 당신은 그 책 속에서 전보다 더 많은 내용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보다 더 많이 성장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책을 읽어가면서 자신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눈에 띄게 발견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이는 지식 덕분에 세상을 보는 지혜의 높이는 점점 자라게 된다. 독서의 진정한 목적이 책을 읽는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괴테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된다. 예. 진정한 성장은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습관은 인간의 삶을 떠받치는 힘이다. 삶을 옥죄는 악습은 당연히 버려야 하지만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자기만의 습관이라면 굳이 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만의 장점을 키워가라.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 스필거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결론을 내리듯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비천하다 해도 그것을 결코 피하거나 다른 기쁜, 나쁜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실상 그것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만일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 해도 가장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약점과 결점을 발견하고 예를 태우는 사람은 천국에 있더라도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을 뜨겁게 사랑하라. 예, 미국의 저술가 나폴레옹 힐은 1908년부터 1928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 507명을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 후에 성공의 원리를 정리했다. 그렇게 해서 출간한 책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20세기 최고의 성공 철학수로 평가받았다. 나폴레옹 힐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기 삶을 싼 값에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인생에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원하는 만큼의 급여를 주지만 한번 정해지면 일생을 그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주 비참한 일이라도 자진해서 고생을 배운다면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몸과 마음을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어떤 성공이라도 제공하는 법이다. 예,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현명해지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경험이다. 보다 큰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 그들과 더불어 생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케스트라의 심벌즈처럼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저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겠다고 나선다면 연주는커녕 오케스트라의 전립 자체가 안된다. 단원들이 저마다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오케스트라가 멋진 음악을 연주하듯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며 성실껏 살아가는 일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예, 어떤 모임이든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여기면서 각자의 역할을 심벌주로 생각하면 회원들은 모두의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니 목적하는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심벌즈나 트라이앵글처럼 전체적인 음악의 조화를 위해 적당한 때 적절하게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생각해보라. 자신을 바이올린이 아니라 심벌즈라고 여기는 것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전체의 조화를 위해 몸을 던지는 일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예, 오케스트라는 무엇보다 조화가 중요하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처럼 연주의 중심이 되는 악기도 중요하지만 이따가 한번 존재를 드러내는 심벌주도 전체적인 조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지교하지 마라. 인생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자기만의 영역이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할 만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건 자기만의 특기를 살려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신의 목표가 되기를 바란다. 세상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사람을 가리켜 재능이 뛰어나다고 박수를 보내며 그의 능력에 매료되고 수정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작은 묘목을 큰 나무로 키워 계속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샤프의 액정 전자계산기가 바로 그런 상품이다. 원래 샤프는 카시오의 계산기 경쟁에서 크게 뒤져 있었다. 이에 샤프는 액체와 고체의 중간 성질을 지닌 물질의 액정이 장착된 계산기에 눈을 돌려 거기에 사활을 걸었고 단번에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다. 지금은 흔해 빠진 상품이 되었지만 처음 액정 화면이 장착된 전자계산기가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최첨단 발명품에 경탄을 아끼지 않던 광경이 생각난다. 카시오가 자기의 영역에 만족한 채 뒷짐을 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빼앗아 자기의 영역으로 만든 샤프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성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당신만의 평생 영역이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하나의 일에 집요하게 매달려라. 인생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힘들고 지겨워도 꾸준히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계속 이길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예, 마음에 참 와닿는 내용이네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계속 이길 수 있는지를, 계속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단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해. 자신과 취향이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만이라도 알아봐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표현을 다듬어가는 일은 무엇보다 위선이나 사심없이 오로지 자신의 진심만을 담고 있기에 울림이 더 크다. 나를 파괴하는 것들의 효용같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은 수학,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 천재였다. 195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는 평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생각이 멈추면 지하실에 한번 가라. 그가 말하는 지하실은 아이디어를 재워두는 공간일 것이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 불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 홀로 앉아서 머릿속을 비워내는 작업을 하면 의식의 저 밑바닥에서 새로운 생각이 움튼다는 것이다. 러셀의 대표적인 행복의 정복이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은 이러한 고뇌 끝에 탄생되었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몸을 동요시키는 영어 음료라는 책에서 수없이 원점으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는 정말로 우리 집의 지하실을 자주 찾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거기서 나는 묻고 또 물었다. 이 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다른 책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나에게 한 줄기 빛처럼 떠오른 아이디어는 훌륭한 영어 문장을 통해 일본의 감각에서 영어의 감각으로 신체의 모두 체인지를 구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영어로 읽고 말하려면 일본어에 숙달된 몸이 아니라 영어에 익숙한 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의 감각을 버리지 못한 채로 무작정 영어를 외우려 한다. 그러니 영어학습은 누구에나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비로소 책을 출간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편집자와 나는 새롭게 시작된 작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자고 약속했다. 일에 투입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새로운 해방군에 들어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 생각이 멈추면 지하실에 한번 가라.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연소.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걸어라. 살아있는 현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괴테의 나이 74세 때 이런 열정으로 살았다는 것이 우리는 놀라게 한다. 이래도 사랑에 지치지 모르고 도전했던 괴테가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건다고 했던 말의 의미를 오늘 사는 우리 모두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관역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고대 중국 역사책 사기의 전한의 장군 이광의 사냥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광은 활의 명수로 유명한 장수로 힘이 세고 몸이 빨라서 변경을 넘나드는 흉노조들마저 몹시 두려웠다고 한다. 하루는 그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재빨리 온정신을 모아 화살을 쏘았는데 이상하게도 호랑이가 비명도 내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서니 그의 화살은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 위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가 아까 그 자리로 돌아와 바위를 향해 화살을 다시 쏘았지만 이번에는 화살이 그대로 튕겨 나왔다. 이미 정신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광이 바위 덩어리를 화살로 쏘아 맞힌 것처럼 한순간의 집중이 예상 밖의 큰 일을 이룰 때가 있다. 괴테가 그랬다. 대개 천재들은 자신의 재능만 믿고 게으르기 십상인데 괴테는 대단히 부지런하고 집중력이 뛰어나서 무슨 일을 하든 단심에 말끔히 해치우는 습성이었다. 그러기 위해 괴테는 오늘날로 치면 메모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쓰고 또 썼다. 우리도 이따금 어떤 생각이나 순간적인 격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종이에 적거나 사진을 찍는 등 어떤 형태로든 남겨두곤 한다. 괴테는 이동하는 마차 안에서도 마음속에 들끓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적었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모차르트는 이들 음악을 하나같이 갑자기 떠오른 악상을 그 자리에서 메모하여 완성했을 만큼 큰 메모광이었다. 이런 습관은 내게 주어진 지금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에서 나온다. 괴테 역시 그런 사람이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것이다. 현재의 시간에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진다는 뜻이다. 그것은 또한 내 삶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겠다는 당당한 외침이기도 하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에 그만큼 책 있는 의식도 크다. 괴테는 에크만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라. 예,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시간에 모든 것을 건다는 말은 내 삶에 주어진 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진다는 뜻이다. 그것은 또한 내 삶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겠다는 당장한 외침이기도 하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에 그만큼 책임의식도 크다. 괴테는 에크만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라. 자신의 감각의 날개를 달자. 매뉴얼 인간과 마케팅주의. 예, 문제는 융통성이고 합리주의다. 자신의 감각에 날개를 달고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향한 안테나를 똑바로 세우고 항상 활발한 감각을 발동시켜야 한다. 세상의 모든 승리자들은 이런 방식을 고집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비즈니스 과제나 상황에 대해 활발한 감각으로 논의하는 방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늘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상황에 대한 매뉴얼만 앞세워 기계처럼 움직이는 금융회사들은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다. 자기만의 분명한 이론을 펼쳐라. 자기만의 논리로 분명하게 말하라. 이렇게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내가 얼마나 두꺼운 두께에 덮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판에 박힌 채로 살고 있다는 뜻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펼치며 살아가는 행복에서 너보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근육을 단련하려면 움츠리는 운동뿐만 아니라 활짝 펴는 운동도 필요하다. 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의 틀에 가두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뇌를 단련하는 운동을 하자.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짧은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는 훈련을 통해 당신은 생각의 지평을 끝없이 넓혀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로부터의 탈출. 나는 항상 나만의 방식에 진실하게 매달려왔다. 순수한 감정과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몽상에서 아래푼 나머지 자기만의 삶을 잃어버리고 부질없는 사랑에 대한 정열로 인해 파멸에 관한 젊은이를 통해 한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괴테는 베르테르를 통해 누구보다 순수한 감정과 섬세한 통찰력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 그래서 끝내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한 미숙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싶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책이 탄생한 1774년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나만의 방식에 진취했었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개량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평생을 통해 착실한 진보를 이루어왔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말끔히 청산한 나의 결점을 비판하는데 이는 한참을 앞서가는 내 뒤에서 허공을 향해 화살을 쏘는 형국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평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에서 언제 어디서든 교양과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묻어난다. 여태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고집스러움이 괴테를 존재하게 만든 원동력임이 이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지나온 날들과의 결별.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에 마음을 온통 쏟아붓는다는 괴테의 말에서 평생 어제와는 다른 삶을 찾으려 노력했던 결연한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변화라는 주제는 모든 분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특히 그렇다. 불과 1년 전에 성공한 방법이라도 오늘은 전혀 통하지 않는 원칙들이 많다. 세상의 흐름이 너무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방증이다. 시련은 말하자면 이미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다. 그것이 실패로 끝났으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미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커에 가깝다. 우노 치오는 새로운 나를 위해서는 지나온 날들과의 과감한 결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한다. 사랑도 하나의 작품이다. 이미 막을 내렸다면 무관심해져야 한다. 새로운 작품인 새로운 사랑에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나 지나간 것에는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계획하는 일에 마음을 온통 쏟아붓는다는 괴테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나간 날에 얽매여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린 어리석음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젊은 날의 패배는 있어라. 젊은 날의 실패는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덕분에 엄청난 성공을
이뤘고 이 시기가 유럽 문학계에서 특히 중요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유럽 대륙은 물론이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됨으로써 이때부터 세계 문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괴테는 이 책이 만인의 사랑을 받게 돼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 쓰였다고 생각할 시기를 갖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몹시 비참한 것이다. 과거의 단절을 외치며 어제와 오늘을 확실히 구분짓는 것은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인생에서는 집착으로서 잃어버리는 길도 있고 단호하게 포기함으로써 활짝 열리는 길이 있는 것이다. 에도 시대의 최고선을 불린 이노 다다타카는 그가 은퇴한 나이로 40세 정도가 되면 가업을 물려준 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아무튼 문제는 무슨 일로 인생의 이모작을 할 거냐는 것이다.